안녕하십니까. 온라인에듀에서 법학개론을 갖다가 강의하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경비지도사 공부를 갖다가 하시고 그 다음에 합격을 갖다가 하셔서 1차도 붙고 2차도 붙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1차가 중요하죠. 1차를 갖다가 보시고 이제 2차를 보게 되시는데 특히 법학개론이라는 과목은 어떤 부분을 갖다가 공부할 것이냐, 법 전체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다가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에듀 경비지도사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꼭 합격을 가시는데 법학개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요, 시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 돼.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지 학문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갖다가 공부를 하셔야 돼. 출제 예상이죠. 자, 그래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록편에 있는 기출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자주 보시고 반복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요, 부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록 9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민법 조문이 들어가 있고 민법 조문, 그 다음에요, 헌법 조문이 있고 헌법 조문, 그 다음에 형법 조문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법 조문은 틈난 대로 자주 읽어보시는 걸 갖다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학개론에 있어가지고 주로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은요, 민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헌법과 형법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위주로 좀 보시는 걸 갖다가 권유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들을 갖다가 총망라해서 공부하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학개론에 있어서는요, 어느 한쪽에다 집중하는 것보다는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이러한 민법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형법 조문을 갖다 아울러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소가 참 잘 되어 있는데 이 기본소를 갖다가 보실 때 우리가 그 부분에서 어디가 나오는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역시 반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점을 갖다 염두에 두시고 법학개론을 갖다가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법학개론에서 제일 먼저 1편은 법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법학개론 일반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편에 바로 헌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3편에 행정법이 들어가 있고 행정법, 그 다음에 우리가 4편에 민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법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송법으로서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형소법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민소법이 있고 요 이전에 우리는요, 여기 형법이 들어가 있죠. 형법. 그래서 형법, 그 다음에 형소법, 민소법,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사회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이라든가 사회보장법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주로 헌법하고 그 다음에요, 민법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형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 위주로 우리가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를 떠보시는데 교재 첫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법학개론 일반론 나와 있고 자, 그래서 1장에 보면 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법. 우리가 지금 법학개론,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법하고 유사한 것이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종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교.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거죠. 강제성.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없는 도덕과 종교와는 구별이 된다. 자, 그래서 3쪽에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요, 법의 의미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 자연 법칙과는 달리 인간 사회생활의 규범이다. 따라서 강제성을 띠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법의 내용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4쪽을 보세요. 법 규범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느냐.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법 규범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제목만 읽어보시면 돼.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 행위 규범이죠. 법은 행위 규범이다.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 재판 규범. 자,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성질 가운데서 조직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4쪽에 있는 내용 법 규범은요. 행위 규범이고 재판 규범이고 조직 규범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행위 규범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행위 규범은요. 국민을 갖다가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국민.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법대로 행동을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행동 규범이에요. 국민 여러분은 법을 갖다가 지켜가면서 행위를 하라는 뜻이고 재판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재판 규범은 이것은 판사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판사 너희들은 법대로 재판을 해라. 판사 너희들 마음대로 재판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을 갖다가 통치하는 조직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법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국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든 어떠한 생활을 갖다 해나갈 땐 조직이 필요하듯이 그 조직을 갖다가 구성하는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땐 행위 규범이고 법원의 판사를 갖다 대상으로 할 때는 재판 규범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일정한 단체라든가 국가라든가 일정한 조직을 갖다가 통치하는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쪽을 보시게 되면 법과 도덕의 구별 나와 있죠. 예, 고등학교 3학년 과정만 마치면 읽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서를 갖다가 실현하는 거죠. 정의 구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존재에 복종하는 거죠. 절대적 존재. 그래서 공동선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성이라든가 강제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타율성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법과 도덕의 관계 보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법과 관습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관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규범이다.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규칙이다. 규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관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고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은 법이 아니다. 따라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게 되면 도표 밑에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이 똑같이 지켜나가는 것인데 그 관습을 갖다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그때는 욕을 먹겠죠.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쪽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6쪽에서는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넷째 줄에 보시게 되면 민법 제1조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민법 제1조 별표 놓으시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그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민법 제1조를 갖다 보게 되면 민법 제1조에서는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관습법을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보충적 효력을 인정을 합니다. 보충적 효력이요. 자, 민법 제1조 조문이 있는데 민법 제1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민법 제1조는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조차도 없으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생활관계에서 가족관계라든가 재산관계에 소송이 붙게 되면 그때 법원의 판사는요. 글자로 된 성문법을 갖다가 우선 적용하게 되고 글자로 된 성문법이 없으면 그때는 글자 아닌 관습법으로서 보충을 하게 되고 관습법조차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관습법은요. 무조건 글자로 된 성문법이 있을 땐 써먹지 못하고 글자로 된 법률이 없을 때 보충하는 효력을 갖는 거예요. 보충적 효력. 자, 그래서 법과 관습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습은 법이 아니지만 관습법은 법입니다. 그래서 관습은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인데 관습법은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관습법은 법인데 글자로 된 성문법이 없을 때 글자 아닌 관습법으로서 보충하게 되고 관습법조차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법과 종교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7쪽에 보게 되면 법을 갖다가 만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법을 왜 만들었을까? 법을 만든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갖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다.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그래서 정의 실현이죠. 법을 갖다가 둔 목적은 정의 실현입니다. 정의 실현이고 그 다음에요. 합목적성을 갖다가 달성을 하는 거예요. 합목적성. 여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죠.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적 안정성. 이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질서 유지를 말하는 겁니다. 법을 둔 것은요.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정의를 실현한다 제목만 보시고 그 다음에 반거로 이번에 구체적 타당성 개인 권리와 의무를 실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8쪽에 보게 되면 법적 안정성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법을 갖다가 두게 되면 법은 어떠한 효력을 갖느냐? 자, 그래서 실질적 효력으로서 법을 갖다가 우리가 두는 것은요. 법은 사실적으로 실효성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범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실적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권리를 갖다 보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범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법적 안정성과 마찬가지로 질서 유지 차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민법 제1조 하나만 딱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0쪽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법의 형식적 효력 해가지고 형식적 효력 부분에서 시간에 관련된 효력이 있습니다. 자, 법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게 되면 법은 어느 시간대에 적용이 될 것이냐. 법의 시간적 효력이 있어요. 법의 시간적 효력.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매매 계약이 됐든 뭐 임대차 계약이 됐든 여러 가지 계약이 있는데요. 어쨌든 계약을 갖다가 맺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 계약을 갖다가 당사자가 체결을 했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국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국가로부터. 당신들 10년 전에 이러한 계약을 갖다가 체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당신들이 저지른 계약은 법을 갖다가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10년 지나고 나서 지금 10년 지나고 나서 10년 후에 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요때 판단을 할 땐 당신들 10년에 저지른 것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당사자는요 기가 막히겠지. 세상에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요 법은 제정을 하고 나서 지금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 효력을 갖느냐. 법은 만들어진 시행일부터 법이 사라지는 폐지일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법의 시행 별표 놓으세요. 자, 두째 줄 보면 법률은 국회에서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 걸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부르는데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땅땅땅 두들겨서 통과시킨 국회 제정법은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을 제정 공포하고 나서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국회 제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반드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지나고 나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의 폐지라고 하는 게 있죠. 법의 폐지라고 하는 것은요. 법의 효력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법의 효력이 사라지는 걸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명시적 폐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법의 묵시적 폐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명시적 폐지는요.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법을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법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명시적 폐지라고 하고 묵시적 폐지는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하는 거죠.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갖다가 제정하면 새로운 법을 갖다가 우리가 신법이라고 하고 과거의 법을 갖다가 구법이라고 하는데 구법은 신법이 제정이 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겠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 놓으면 명시적
폐지가 되고 시간을 정하지 않고 새로운 신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묵시적 폐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적 효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소급표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불소급이 원칙입니다. 소급한다 그러면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되돌아간다. 그 다음에요, 불소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소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돌아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되돌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적법한 계약이라고 한다면 10년 지나고 나서 법을 갖다가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10년 전 과거 행위를 했다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현재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요, 과거의 행위를 갖다가 뒤늦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소급하는 것은 소급표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되돌아가지 않는 불소급이 원칙이죠. 불소급이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불소급의 원칙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법은 그 효력이 시행되고 나서 발생한 행위 사항에 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이런 불소급의 원칙은요, 주로 사법관계에서 강하게 나타나고요, 예외적으로 소급을 갖다가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공법관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불소급을 갖다가 깨뜨려버리고 소급표를 때 인정하는 것은요, 주로 형법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공법관계에서 나타나는 예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민법이라든가 사법관계에는요, 불소급이 원칙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1쪽에 보시게 되면 법에 대한 장소적 효력이 있습니다. 장소적 효력. 이 법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 이 법은 어디에서 효력이 있느냐? 법은 어느 장소에서 효력이 있느냐? 장소적 효력이 있어요. 시간적 효력은 불소급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장소적 효력은요, 어디에서 효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때 법의 장소적 효력은요, 그래서 그 나라의 영해라든가 영토라든가 영공, 그래서 그 영토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 범위 내에서 법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거죠. 미국 법은요, 당연히 미국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국 법은요, 영국에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국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토라든가 그 다음에 영해라든가 영공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례.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에서만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기초의회 의원을 갖다가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회 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를 딱 구성하는 그 의원들이 수원시 조례라든가 오산시 조례라든가 각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자치법규를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요,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영토가 있죠. 선박이라든가 항공기가 있는데요. 이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는요,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갖다가 붙였죠. 그러니까 국적을 표시한 거야. 그래서 외국의 영해라든가 외국의 영공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선박 내에서 항공기 내에서 저질러진 행위는요, 태극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표시했으니까 선박과 항공기 내는 그 내에서 벌어진 것은 역시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소적 효력 말고 세 번째로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정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적용을 하느냐, 누구.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되느냐. 그래서 크게 속인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속인주의. 그 다음에요, 속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속지주의. 자, 속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법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합니다.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 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학을 갔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 자체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미국에 갔든 아니면 영국에 갔든
외국 여러 곳에 가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대한민국 법이 따라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속인주의 그래요.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를 가든지 외국에 나가서 어디서 생활을 하든지 대한민국 법이 따라가서 효력을 미치는 걸 뭐라고 한다? 그걸 속인주의 그래요. 그러면 속지주의는 뭐냐? 대한민국 영토에 속한 거죠. 그래서 속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죠. 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는요. 우리가 미국인도 있을 수 있고 영국인도 있고 그다음에 독일인도 있고 각각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은요.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인주의는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의 법이 따라 나가서 적용이 된다는 게 속인주의고, 즉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영토 땅덩어리 안에 영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영토 내에서는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대한민국 법을 갖다가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속인주의하고 속지주의 12조까지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자, 속인주의하고 속지주의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어떠한 경우냐? 속지주의를 갖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속지주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인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미국인. 이 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 민법이라든가 대한민국 형법이라든가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미국인도 미국 자체의 국적을 냈다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면 미국인 맞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미국의 본토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미국법에서 상속을 받겠죠. 근데요, 이것이 대한민국 민법 규정이라든가 다른 법하고 충돌이 돼. 왜?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속지주의도 적용이 되고 또 미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법에 따르면 속인주의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하고 그 다음에요. 미국인 본국법인 미국법하고 이렇게 충돌이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면 속지주의가 적용이 되고 미국 법을 갖다 적용하게 되면 속인주의가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충돌이 되겠죠. 충돌이 되면 어떤 법을 갖다가 적용을 할 것인지 그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충돌이 됐을 때 그 기준을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법을 갖다가 우리는 국제사법이라고 합니다. 국제사법. 그래서 법의 명칭이 예전에는 섭외사법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섭외사법. 근데 지금 현재 법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제사법으로서 대한민국 법하고 외국법의 충돌을 갖다가 조절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 4번까지만 읽어 놓으시고요. 예외는 읽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는 읽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요. 13쪽에 보게 되면 법의 구조와 법학 해가지고 제1절 법의 연원이 나와 있습니다. 법의 연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별표 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법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 법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연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법의 존재 형식. 우리가 이 법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 인쇄가 된 법이 있죠. 글자로 인쇄가 돼가지고 법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놔. 법전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인쇄된 책자로 만드는 게 있는데요. 그걸 갖다 우리는 성문법이라고 하죠. 성문법. 그래서 존재 형식을 갖다가 우리는 연원이라고 하고 이때 법의 존재는요. 글자로서 인쇄가 된 것을 갖다가 성문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글자 아닌 법들이 있어요. 모든 걸 갖다가 인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쇄가 되지 않아. 그래서 글자로 만들지 않는 법을 갖다가 우리는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불문법. 그래서 법의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 법의 존재 형식을 갖다가 연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존재 형식은요. 의에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과 불문법 괄호 쳐놓으시고요. 그러면 이때 대륙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영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개념만 좀 잡으시면 돼요. 도표 역시 별표 한 개 넣으시고
대륙은요, 유럽 대륙을 말하는 겁니다. 유럽 대륙. 영미법, 당연히 영국과 미국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륙은 로마 식민지 시대부터 로마 정복국가부터 로마서부터 발달이 됐기 때문에 성문법 위주로 발달이 됐고, 영국과 미국은요, 판례 위주로, 그 다음에 관습법 위주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륙법하고 영미법계에 있어서 대륙은 독일, 유럽, 프랑스, 유럽, 로마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고, 영미법은요, 영국과 미국의 법 체계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로마는 식민지를 갖다 각 지역에 많이 건설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가 지시한 대로 해. 그래서 글자로 된 법을 갖다가 식민지에다 갖다가 뿌렸겠죠. 그래서 로마는 성문법 위주가 되고, 유럽은 성문법 위주, 영미는요, 판례라든가 관습법 위주.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자로 된 법을 갖다가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글자로 된 법으로서 가장 최상위 규범이 바로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4쪽을 보게 되면 헌법이 나와 있죠. 최상위 규범입니다. 국가의 기본법 괄호쳐 놓으시고, 둘째 줄 최상위 규범. 따라서 그 헌법보다 밑에는 국회재정법, 법률이라든가 명령이라든가 규칙, 조약, 조례와 같은 것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을 일단 지켜야 되기 때문에 헌법보다 밑에 있는 하위법들은요, 전부 다 헌법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에요. 헌법은 최상위 규범이 된다. 규범. 국가의 기본, 근본법이죠. 그 다음 2번과 3번 안 읽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헌법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회에서 제정한 국회제정법, 국회제정법.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래요. 형식적이다 그러면 좁은 의미, 실질적이다 그러면 넓은 의미란 말을 쓰는데,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요, 국회제정법만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명령과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명령과 규칙은요, 그 조직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이라든가 국무총리령이라든가 각부 장관 부령이라든가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시행세칙과 같은 거.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자치법규로서 조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례는 글자로 된 성문법이고 그 지역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조약과 국제법규가 있습니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법이 정하는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통일돼 가지고 지켜지는 국제법규가 있죠. 이러한 것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하나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문법 상호 간의 관계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을 갖다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자치법규의 순서로 가게 된다. 그래서 한스 켈젠이라고 하는 요 학자가요, 법 단계설을 갖다 주장을 해가지고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고, 그 다음에 헌법 밑에 법률의 효력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자치법규의 순서, 요것도 시험 문제 간혹 나오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7번에 보게 되면 법의 단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일반법이 있는데요. 특별법은요, 글자 그대로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힘센 법이고, 일반법은요, 모든 사람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 약한 법이죠. 그래서 특별법하고 일반법이 충돌하게 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 하나만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 법이 있다, 구법, 그 다음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신법이 우선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법의 단계에서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법, 성문법 상호 간의 관계, 요거는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쪽하고 15쪽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자, 1교시 들으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강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